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교재 199쪽의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법률행위에 있어서 해석의 표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그러한 법률행위를 해석을 할 때 해석의 기준 또는 표준,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 그런 의미인데, 이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기준은 106조의 사실인 관습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이렇게 해석해 보건데, 당사자가 기도한, 당목입니다.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죠. 목적. 이것이 법률행위 해석의 제1표준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이 표준이 될 것이다. 목사 임신입니다. 목사 임신. 3. 임의법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신이 성실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목사, 임신, 자,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제1표준입니다. 제1표준. 그러면 사실인 관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2표준입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명확하면 1표준에 의하여 해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 사실인 관습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기도한 목적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불명확하고 사실인 관습도 없을 때 이의법규가 법률행위 해석의 3표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의법규도 없을 때, 이 민사재판관은 법률행위 해석을 포기하지 말고, 법 없으니까 해석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법관의 법상식에 입각해서, 자, 이것을 법상식 또는 조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조리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된다. 자, 요 단계 구조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도한 목적, 원했던 목적이죠. 한 장을 넘어가 보면 200쪽이 나옵니다. 법률행위에서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 이것을 기준으로 1표준이 된다. 일단은 해석의 첫 번째 표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인 관습이 나옵니다. 사실인 관습. 조문이 나오니까 읽어보죠.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과연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서 관계없는 규정이 무엇이냐. 그게 임의법규입니다. 임의법규. 그러니까 강행법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과 관계가 있는 규정입니다. 관계가 있는 규정이에요.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이제 해석의 표준잣대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법규와 임의법 규정과, 그죠? 다른 관습이 있다. 임의법규도 있고 다른 관습이 있다.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사실인 관습에 의하라. 저희 단계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 기도한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이의법규는 있지만 사실인 관습이 있지. 사실인 관습이 이의법규에 우선한다. 기도 목적이 우선하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무엇이냐? 이건 관습법이 아니죠. 사실인 관습이 있고 사실인 관습이 있고요. 관습법이 있는데 지역사회에 통용되는 관습이죠. 지역사회에 통용되는 관습, 이건 이제 전국적인 관습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습이 이 관습을 위반하면 강한 제한이 있구나, 제재가 있구나. 자, 그것을 법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법적 확신. 법적 확신을 취득하면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면,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은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법적 확신을 취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은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랬을 때 관습법은 법원입니다. 법원이 됩니다. 법원이 되고,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기능입니다. 해석의 기준, 그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민법의 법원이라 재판의 기준잣대다 이런 표현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은 아니고요. 관습법이 법원이고요. 재판의 기준잣대. 사실인 관습은 법원은 아니지만 해석의 기준이다.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다. 기능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해석의 기준잣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인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그죠? 존재하고, 자, 기도한 목적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안 됩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사실인 관습은 해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법규가 존재하는데 임의법규에는 우선하고, 그래서 니은번은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을 것, 이 요건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 디귿번은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관습이 존재할 것. 그러면 이 관습법은 법원입니다. 법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 법원이 존재하는, 관습법이 존재하는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고려할 사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해야 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을 원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은 관습은 직권 고려 사항이 아닌 겁니다. 자, 주장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200페이지 마지막에 당사자에게 주장하는 입증 책임이 있다. 주장 책임이 있다. 그러나 관습법은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201쪽에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요 관계를 출제를 좀 잘하고 있으니까요. 요 관계 구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니까요. 그러면 임의 규정이 나옵니다. 자, 임의 규정은 제 벽오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스 관계 없는, 이게 임의법규죠. 이게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과 관계가 없는, 이게 임의법규입니다. 임의법규가 있고,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의사해야 한다. 의사가 있으면 기도 목적으로 가고, 없으면 임의법규가 해석의 표준이다. 자,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임의법규가 없단 말이죠. 임의법규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 조리죠. 조리 해석의 기준잣대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조리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가 사실의 문제인가 법률의 문제인가, 사실 문제인가 해석 자체가, 해석의 문제가, 해석의 법적 성질이 사실의 문제인가 법률 문제인가, 이런 어떤 의미도 이제 부여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상고심입니다. 대법원은 사실의 문제를 터치하는 심이 아니고 법률 문제가, 법률의 적용의 문제를 터치하는 심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해석이 법률 문제다 라고 했을 때 법률의 해석이 그렇지만 상고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데요. 그러면 이
법률의 해석은 사실의 문제인가 법률 문제인가? 자, 법률의 문제라서 결론이죠. 결론. 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된다. 자, 이게 이제 결론적 측면입니다. 자,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를 쭉 지나가면 우리 자, 이 민법 총칙에서 좀 어려운 영역이 등장합니다. 어려운 영역인데 215페이지에 의사표시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뭐 어려운 영역이라기보다는 의사표시 뭐 아주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어려운 영역이라기보다는 이게 좀 이해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이해하시면 의사표시도 뭐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니고요. 시험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법률행위 파트가 총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자, 목적,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부관. 이게 이제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 영역입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있고, 자, B라는 사람이 있다. A가 아파트가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고 소유자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B라는 사람이 저 아파트를 5억에 사고 싶다. 5억에 사고 싶다. 5억에 사고 싶으니까 5억이라는 의사표시를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에 이 5억에 사고 싶다. 이것을 다시 좀 더 쪼개보면 5억을 주고, 그죠? 5억을 주고 효과,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싶다. 물건 넘기라는 인도 청구권을 효과를 원하는 의사, 효과 의사 이렇게 말합니다. 진위라고도 표현합니다. 진위. 이 진위라고 하는 것을 판례가 해석하기를 진위라고 하는 것은 이 효과 의사, 특정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진위라고 하는 것은 진정, 이 사람이 5억이 아니라 진정 바라는 건 좀 싸게 4억에 진정 바라는 바가 진위가 아니다. 진위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위, 효과의사죠, 효과의사. 진정 바라는 바하고 진위는 좀 다른 말이고요. 그러면 이 효과의사가 있는데 5억에 사고 싶다. 자, 그것을 효과의사라고 하고요. 자, 엽서에 5억에 팔지 않겠습니까? 표시했다. 인간의 행위다. 그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그래서 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를 가지고 법조문을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의 어떤 세계를 연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의사가 5억인데 진정 바라는 건 4억이었다고 치고요. 5억인데 이 경우에 지금 표시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표시행위는 뭐 7억을 한 거예요. 7억을. 그러면 효과의사 진위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구나. 자, 불일치하구나. 이걸 우리가 연구해 가는 거니까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면 유효이거든요. 유효이면 민법적인 측면에서는 별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일치하는구나. 그러면 이 경우에 불일치하는데, 그죠? 불일치하는데 왜 진위 효과의사는 5억인데 엽서에 적을 땐 7억이라고 적었냐, 그죠? 자, 그래서 진위 5억인데 표시를 했습니다. 7억으로요. 자, 진위가 아닌 표시, 진위가 아닌 표시, 비진위 표시라고 합니다. 비진위 표시, 비진위 표시. 5억에 사고 싶은데 왜 7억이라고 적었냐? 상대방이 여자라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는지 뭐 했는지 고려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자, 이런 비진위 표시는 107조가 유효라고 표현합니다. 유효. 우리가 이걸 연구할 겁니다. 유효. 왜 진위가 5억인데 왜 표시행위를 7억 했냐? 지켜라. 계약을 유효로 끌어가라. 계약을 지켜야 된다. 자, 이러한 의사표시한 사람의 이름을 표의자라고 하고요.
이자 이름을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상대방에게 계약을 유효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민법 107조가 표의자가 요 지금 7억이라고 적는데 이게 진위가 아니야. 진위는 5억이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적 무효. 자, 다시 여자가 이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상대방과 짜고 한 겁니다. 통정하고 빚이 많거든요. 통정하고 그죠? 짜고서 상대방과 짜고서 비진위 표시를 한 거죠.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고요. 이것은 108조가 통정 허위 표시 당사자 간에는 항상 무효다. 무효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알고 있는 겁니다.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를 알고 한 것이고요. 모르고 한 겁니다. 모르고. 지금 자기가 진위가 5억, 효과 의사가 5억인데 표시를 7억으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모르고 그걸 착오라고 합니다. 109조가. 그래서 착오는 민법이 조문에서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법 규정을 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효과의사 7억이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7억에 적었습니다. 일치죠.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이 효과의사를 갖는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위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일치하는 듯하지만 의사 형성에 문제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것을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기망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사기라고 말하자.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 이것을 강박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사기와 강박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요건을 공부하겠죠. 110조에서 사기 강박을 법조문이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게끔 하자. 취소로 가자. 자, 이것을 우리가 의사표시 영역에서 이제 비진이 그죠? 110조를 연구해 가고 108조 통정의 표시 연구해 가고 착오 연구해 가고 사기 강박을 연구해 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구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의사표시가 어려운 영역이 아니고요. 이것을 잘 이해 못한다면 의사표시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으로 접근해 갑니다.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요. 최소 시험에 따라서 3문제, 4문제가 나오는 중요한 영역이고요. 이 분야가 끝나면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지 표의만 해도 되는지 일단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면 의사표시를 마치게 되는 영역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진행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215페이지 의사표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표시의 215페이지에 총설 의사표시 의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법률 사실이죠. 자,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의 필수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효과의사 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표시 행위. 다만 학자들은 효과의사가 진위가 있을 때 이렇게 외부로 표시하는 중개의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중개하는 중개의사. 그걸 우리는 또 학자들은 표시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표현법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의사 표시행위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의사 표시에 있어서 불일치가 나옵니다. 요 불일치, 불일치. 자, 그러면 알고 불일치하느냐 표의자가, 자 모르고 불일치하느냐, 알고 불일치하느냐 민법 107조 비진의 표시, 통정까지 했느냐 민법 108조 통정의 표시. 모르고 차고라고 표현하고, 자 그러면요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하는 듯 하는데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다. 사기와 강박. 자 이 중에서 비진의 표시를 공부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민법 107조 비진의 표시, 조문 제목은 진이 아닌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은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A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B가 진이는 5개 효과 의사죠. 5개 사고 싶다. 그러나 엽서에 표시 행위를 7억에 적었다. 그러면 B를 표의자라고 할 것이고요. 표의자, A를 상대방이라고 법조문에서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이고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 표의자를 보호할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를 당사자가 알고, 그죠? 이런 법률 얘기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 말이죠. 보호할 값어치가 없지 않냐? 표의자를 보호할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의자를 보호할 값어치가 없다는 것은 이 상대방과의 계약 관계로 그대로 진행시켜라. 유효로 진행시켜라. 유효로 진행시키면 이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 비진의 표시라는 조문이 216쪽에 나옵니다. 그 조문을 읽어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진이가 5억인데 표시가 7억이고 표시 7억이 진이가 아니야 라고 알고,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에 표시 진이 아님을 알고 해야 된다는 요건이 하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알고,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은 유효로 진행하겠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 표시가 진이와 다르구나. 요 표시가 진이와 다르구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라고 하는 거죠. 알았거나, 자, 오하죠. 와, 엔드가 아닙니다. 자, 이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자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거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러면 이런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무효로 만드는 게 타당치 않겠니? 라고 해서 이때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 항에서 무효가 됐을 때 이미 선의의 제3자가 생기면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문구가 법조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17쪽에 요건이 나옵니다. 비진의 표시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요건. 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 줘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있을 것이죠. 있을요. 의사표시가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명백한 농담. 강의에서의 자, 이러한 어떤
그죠? 무대 위에서 배우의 대사. 뭐 이 경우에 그 어떤 그 강의 어떤 기법적인 측면에서 학생에게 전혀 줄마음이 없으면서 즉위하겠다라든가 그런 어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닌 겁니다. 자, 이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건 불일치, 그죠? 불일치해야 되는 거니까요. 불일치 영역이니까요. 스스로 표의자죠. 의사표시한 표의자 스스로죠. 이러한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비진의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다, 비진의 의사표시다라고 표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효과적인 측면이죠. 효과적인 측면입니다. 효과. 자, 효과가 나오는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그러한 표의자를 보호할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표의자를 보호할 값어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유효로 만들어야 되겠죠. 유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17쪽에 효과가 나오는데 원칙.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든 원칙적으로, 자, 원칙입니다. 표시한 대로, 진의대로가 아니라 표시한 대로, 진의대로가 아니라 표시한 대로, 표시대로 유효로 진행시키겠다. 그러나 이제 원칙이 아닌 예외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예외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란 표시가, 표의자의 표시가 진의가 아니야, 진의와 달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유효가 원칙인데 예니까 무효가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법조문의 취지가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무효다. 이때는 무효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 이제 비준의 의사표시의 법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118쪽으로 넘어갑니다. 218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디귿번에 나옵니다. 그 얘도 나오죠. 디귿 바로 얘. 판례하면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는 무효다.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갑이라는 자가 뭐 대학 사립 때 뭐 조교수였습니다. 그럼 이 을이라고 하는 자는 대학이죠. 대학. 그죠? 사직할 마음이 없어요. 사직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학내 사태나 일정 어떤 사태 때문에 사직서를 외형적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대학이 반려하겠지라고 제출했어요. 대학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사직서 제출은 유효가 되고 사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중간에 매개자를 통해서 대학 당국이 자가 사직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이 경우에 사직서 제출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런 판례고요. 그런 경우에도 사직을 좀 강요한다거나 그러면 의원면직 처리한 건 부당해보다,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데 리을본에 보니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의사표시를 요지한 때 기준으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선의의 제3자 보호가 문제가 된다. 선의의 제3자. 그러면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을이라는 자가 진의는 5억이고요. 그냥 표시를 10억에 했다. 오히려 이제 좀 올려봅니다. 그러면 이제가 표의자가 되겠죠. 표의자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행할 필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이자가 이 표시는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왔을지라도 이것은 무효로 흘러가야죠. 그런데 갑이 등기가 넘어오니까 병에게 처분해버린 거죠. 매매로. 병에게 처분했을 때 이자는 이러한 비진입 표시의 당사자는 아니죠. 제3자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제3자. 그러면 제3자는 어찌 됩니까? 무효인데, 알았거나 알았으니까 무효인데, 그랬을 때 제3자가 요 갑의 요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몰랐다. 선이라면 무효 주장을 누구도 할 수 없다. 무효 주장을 비진입 표시의 표의자도 상대방도 무효 주장을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겐 유효가 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이 등기가 문제가 있었구나, 악이다, 비진이의 무효다는 거 알았다 라고 한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무효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악이라면 무효가 될 것이다. 알았다면 무효가 될 것이다. 악이라면 무효가 될 것이다. 악이라면 무효가 될 것이다. 악의 제3자까지 보호 배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차원의 문제이고요.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다라고 법조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겐 유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한다. 이 문구가 뭐냐? 대항 못한다라는 말이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라는 이 문구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 상대방 이 어떤 갑이라는 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무효 주장은 못하지만 제3자 쪽에서 그게 비진입 표시의 무효 등기를 하면서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무효를 하겠습니다. 저도 무효로 가겠습니다. 선의의 제3자가 무효 주장은 허용하겠다. 이것을 대항하지 못한다. 자, 무효 주장 못한다. 선의 제3자 쪽에서 무효 주장을 허용하겠다. 라는 법조문의 취지를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비진입 표시는 218쪽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 재단법의 설립행위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 상태가 없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이 무효 상태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유효밖에 안 남는단 말이죠. 그죠? 항상 유효.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 상태가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항상 유효만 남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족법의 행위는요, 가족법 행위, 이건 진위가 중요합니다. 가족법상의 행위, 이건 진위가 중요해서 비진입 표시는 오히려 무효, 혼인을 하겠다, 이혼을 하겠다, 이걸 비진이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무효입니다. 이 가족법 행위에는 비진입 표시가 적용이 없고 무효로 흐릅니다. 자, 뭐 준법률 행위에는 성격적으로 이제 유추 적용 가능하고요. 주식 인수의 청약, 상법 행위죠. 주식 인수를 하겠다라고 청약해놓고 비진입, 뭐 비진입을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농담이었어요, 이런 거나 똑같거든요. 그게 허용되겠느냐 말이죠. 거래가 중요한 이런. 그래서 주식 인수의 청약은 이 경우에 언제나 유효. 자, 그리고 이제 공법행위입니다. 공법. 주식 인수의 청약이라던가 공법행위, 소송행위입니다. 소송을 제기해놓고
비진입 표시라 무효, 알았거나 쓰셔도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여기에는 비진입 표시의 적용이 없고 항상 유효로 흐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법평이 218쪽 맨 밑에 공법상 의사표시인 영업재개 신고 이런 경우에는 벽지일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위표시라고 하는 통정허위표시의 영역이 남아 있는데요. 통정허위표시 별도의 항목으로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